반갑습니다. 경혜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언박싱 문학 교사 김영민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교과서 14페이지에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을 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가 이 1단어를 공부하는 학습 목표는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큰 틀에서의 공부는 나중에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 각 교실에서 담당 선생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니, 사실 어쩌면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가 왜 이 작품을 배우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윤동주의 자화상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함께 읽어봅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인데 매우 아름다운 시고요. 이 작품은 올해와 작년 2년 연속으로 EBS 수능특강 문학에 실렸습니다. EBS의 교재에 실렸다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꼭 알아두고 공부해 보아야 할 작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사실 앞서 언급했던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하며 얻어야 할 학습 목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 이것을 이 시에서 풀어서 말하자면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즉 나가, 물론 나라는 시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그 나가 대상과의 관계, 대상이라는 건 사나이나 우물 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등이 되겠죠.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잘 짐작하면서 추론을 하면서 가는 것 아닐까요? 또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어봤거나 읽어봤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윤동주의 작품 세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려 볼게요. 윤동주는 이육상, 한용운, 김소월 같은 분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민족 시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윤동주는 특별히 사랑받는 시인입니다. 아마도 온 국민이 사랑하는 시인일 거예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그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윤동주가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윤동주의 시쓰기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윤동주 시의 대표적인 정서는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윤동주의 작품을 배울 때에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은 일일 거예요. 윤동주는 늘 부끄러워했기에 이렇게 민족의 시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받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오는 성찰이고요.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그 부끄러움이 오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윤동주의 삶을 한번 봅시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도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기 위해 히라누마로 창씨 개명을 한 뒤 지금 보시는 일본의 동지사대학 영어영문학과에서 유학을 했던 엘리트 지식인으로서의 삶, 이러한 일련의 개인사도 분명히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없는 부끄러움을 시인 본인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요? 저는 2019년 2월에 지인과 함께 일본 큐슈에 있는 동지사 대학을 다녀왔는데요.
뭐 얼굴은 엉망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곳 후미진 곳에 윤동주와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잠시 동안이었지만 묵념을 하며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나마 가졌었죠. 또 우리 교과서에 실린 윤동주의 사진을 보면 1945년에 옥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윤동주 선생이 돌아가신 날짜를 알고 있나요? 1945년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 광복을 불과 6달 앞둔 때였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일제강점기, 거기에서 소위 지식인이라는 젊은이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던지지 못하고 곧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서시죠. 이런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원초적인 자연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순수한 동경의 세계. 그것이 바로 윤동주의 가치이자 윤동주의 부끄러움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소위 배웠다는 나가 일본까지 유학을 가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땀 흘린 그 봉투에 담겨있는 귀한 돈으로 일본인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대학 노트를 옆에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나가, 참고로 이 작품은 쉽게 쓰여진 시이죠. 그 배웠다는 젊은이는 순수에 대한 동경, 낭만에만 취해 있는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다고 느꼈겠는가죠.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덜 치열하게, 심지어는 우리 민족에게 치욕을 안길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부끄러움을 못 느꼈던 그 시대에 윤동주는 너무 낭만적이고 순수하기만 한 어린이같이 깨끗한 자신의 감성을 부끄러워하는 대단히 치열한 성찰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부끄러움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현실에 앞서 말했듯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 시대적 소명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채 평온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시를 통해 이를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럴수록 더욱 자신과 대면하여 치열하게 내적 갈등을 하고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윤동주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이제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인 길이라는 작품을 보게 될 거예요. 이 길이라는 작품에 대한 EBS 김주혁 선생님의 수업을 잠시 수강하고 선생님이 별도로 올린 간단한 퀴즈도 해결해 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지금부터 윤동주의 부끄러움의 정서와 자기성찰의 자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윤동주의 길은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길이 있네요. 어딜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읽으려고 딱 그랬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벌써 낙심이 되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저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럼 별로 문제되지 않죠. 그걸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요즘에는 정신이 이제 막 없어진 경우가 많아서 뭐 어디 잘 두고 다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목도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목도리를 내가 어디서 어제 마지막에 거기서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거기 두고 왔나 보다. 떡 찾으러 가면 딱 있지요. 그런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큰 상실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이게 지식인들은 방향감 상실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상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일제강점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난 꿈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윤동주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영문학을 공부했다.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럼 유학 가가지고 영문학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이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생각하면 내가 나를 잃은 마당에서 지금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이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 길로 매진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이런 설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방향감을 상실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상실감이, 방향감 상실했어요.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모를 때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극적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두리번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서 길에 나갑니다. 갔더니 돌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를 걷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여기 돌담이 계속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과 돌이, 이 돌은 안 좋은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운데 문이 있어야 되는데 다문, 쇠문을 굳게 닫아 그랬어요. 이게 뭐 그냥 문이거나 아니면 나무로 된 문이거나 아니면 뭐 살인문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부셔서라도 어떻게 가보겠는데 아주 가장 단단한 돌과 가장 견고한 쇠로 만든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 그럼 그림자는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이건 안 좋은 거겠죠. 쇠문을 굳게 닫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이 돌도 안 좋은 거고 문이라는 것은 원래 열려야 되지만 여기서는 굳게 닫은 문이니까 쇠문도 안 줘야 되고 잃어버린 것도 안 좋은 거고 그럼 죄다 지금 안 좋은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요. 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럼 내일 되면 나아집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혹시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까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계속 통했습니다. 그럼 끝없이 계속 가지만 끝이 안 보여요. 아침에 걷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도 안 보여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걸어요. 또 안 보여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계속 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공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침, 저녁이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도 되고 공간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와 이제 결부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아침에서 저녁으로 통했습니다. 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통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이게 이어졌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걸었다는 뜻이죠. 계속 걷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이렇게 지속됐다는 걸 모르겠죠. 아침에서 저녁까지 가봤는데요. 그때까지 안 나타났어요. 이렇게만 얘기할 텐데 아침에서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에까지, 아침에서 저녁까지 계속 통했어요. 계속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였어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가 그럼 여긴 절망감 이런 거겠지요. 절망감. 여기까지는 이제 절망감이었는데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윤동주 시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 부끄러움에 대한 의식이죠. 생각입니다.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쳐다보면 하늘은 그렇게 했는데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데도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볼 때는 절망감이 들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아래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기운이 좀 척 처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업되는 방향이니까 기분이 이렇게 상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는 그런 양치가 나타납니다. 고개를 든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윤동주 시에는 또 하늘이라는 것도 많이 나타나죠. 별도 나타나고 하늘이라는 것은 지향해야 될 세계, 무슨 가치 기준 이런 걸 상징해요. 여기서는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부끄러움을 자극하는 성찰의 매개가 된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늘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도 끝도 없는 길 같으면 사람들은 보통 포기하겠지요. 근데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이게 안 좋은 거지요. 를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에 내가 찾아야 될 진짜 나의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 여기 있는데 난 지금 여기 이렇게 걷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끝도 없는 길을 보통 사람 같으면 가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나는 계속 갈 거예요. 이 길을 걷는 것은 이 길을 계속 걷겠다는 거죠. 왜? 이쪽에 내가 찾아야 될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찾는데? 그는 별로 모르겠어요. 가망이 없어요. 언제 금방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왜 가는데? 뭐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정적인 거 알겠거든요. 내가 찾아야 될 모습이 이쪽에 있는 건지 알겠거든요. 그러면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굉장한 의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난 계속해서 갈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근데 사는 이유는 이것을 잃은 것을 찾지 못하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쪽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는 대단한 각오를 보이면서 끝났다. 이 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시는 자, 길이라는 작품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꼈나요? 한때 순수했던 저는 이 작품 해설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알찬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 작품 자화상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